자, 오늘은 두 가지 사건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건은 13살 소년 디에고가 겪은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건은 미국에 사는 11살의 한인 소년 이현경 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아이들 이야기, 학교 생활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끔찍하게 바뀌어 버렸는지에 관한 실제 사건입니다. 다루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2019년 9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랜드마크 중학교의 점심시간. 이 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이던 13살의 디에고 스톨즈는 평소 자신을 괴롭혀오던 반 친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잔뜩 겁을 먹은 듯 두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친구가 몇 마디를 내뱉더니 갑자기 디에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디에고는 휘청거리면서 뒤로 밀려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이번엔 디에고의 반대쪽 얼굴을 다시 한번 가격했어요. 디에고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지면서 이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에 디에고는 완전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근데 이거는 디에고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디에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 디에고를 괴롭힌 녀석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남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디에고는 겨우 1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디에고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죠. 사실 아버지는 1살짜리 어린 디에고를 포함해서 세 아들을 혼자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결국 가족의 상의 끝에 이들 가족은 디에고의 이모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행의 연속으로 그로부터 6년 후 이 디에고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후 디에고의 이모와 이모부는 법정 후견인이 되어 자신들의 세 자녀와 이 디에고 삼형제까지 총 6아이들을 모두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디에고는 다른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고 축구와 음악, 하이킹을 즐기던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2018년 디에고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1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레노 밸리 지역에 위치한 랜드마크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6학년부터 8학년까지 3개 학년에 약 8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어요. 히스패닉과 흑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학생의 66%가 히스패닉, 18%가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처음엔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잘 지냈어요. 하지만 착하고 소심한 성격이던 디에고를 반 친구 몇 명이서 7학년 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 디에고의 운동화를 훔쳐가서 맨발로 집에 돌아와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후에는 옷까지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아이들 간에 그냥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이 됐지만 그 장난은 놀림과 왕따, 폭력으로 이어졌죠. 가슴을 때리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괴롭힘의 수위는 점점 심해져 갔어요. 이를 알게 된 디에고의 이모는 수시로 학교를 찾아가서 디에고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학교 관계자는 늘 알겠습니다 라고만 할 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는 고작 학교에 왕따 예방 교육 팜플릿을 나눠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얼마 후 7학년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이 일은 잠시 잊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2019년 9월 초 새학기가 시작되고 디에고는 8학년이 됐어요.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동시에 왕따와 괴롭힘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폭력이 동반되며 그 강도도 훨씬 더 심해졌어요. 새학기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된 9월 12일 목요일, 디에고는 또다시 같은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디에고는 과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도 과학 선생님은 디에고의 표정을 보고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각 관리 책임자인 교감 카밀라 오코너에게 사실을 보고하는데요. 과학 선생님은 보고를 하면서 폭행이 있었던 장소와 시간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학교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사실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이 교감 카밀라는 알겠다,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끝끝내 영상을 확인하지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디에고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과 그 아이들이 다음에 또 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까지 모두 이모에게 털어놨어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에서 요양 중이었던 디에고의 이모는 직접 학교에 갈 수가 없었고 대신 성인인 자신의 딸 제스민에게 내일 꼭 디에고랑 같이 학교에 가서 이 문제를 확실히 따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3일 금요일, 디에고의 사촌 누나 제스민은 디에고를 데리고 교감 카밀라를 찾아갔어요. 약 20분 동안 이어진 면담에서 이 사촌 누나는 누가 디에고를 괴롭히고 때렸는지 가해 학생들을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의 괴롭힘이 너무 심하며 또한 그 아이들이 우리 동생에게 더 때려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 라는 내용의 협박까지 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는 동생 디에고가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며 야무지게 학교 측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교감 카밀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디에고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었어요. 가해 학생들이 누군지 알고 있으며 이번 폭행에 대한 벌로 그 학생들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정학시킬 겁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의 수업 시간표를 바꿔서 앞으로는 디에고랑 같이 수업을 받지 못하도록 분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디에고가 많이 힘들 테니까 오늘은 누나와 같이 일찍 집으로 돌아가라며 배려를 해줬죠. 사촌 누나 제스민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교감 선생님이 약속한 내용들을 전했어요. 가족들은 이제 학교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고 다른 아이들이 더 이상 디에고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감은 과학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또 제스민과 디에고랑 면담을 한 이후에도 약속과 달리 끝끝내 CCTV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또 나쁜 친구들에 대해서 정학이나 분리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해결책을 제시해놓고는 하나도 안 지킨 겁니다. 그냥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나중에 처리를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았죠. 교감은 학생들을 담당하는 다른 관리 선생님과 교장에게도 이 일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교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주말이 지나 디에고가 월요일에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학교에 가봤더니 가해 학생들 또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오히려 학교에 고자질을 한 디에고에게 앙심을 품기까지 합니다. 점심시간, 가해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로 붐비는 학교 현관 앞에서 겁먹은 디에고를 불러내 또다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긴 하지만 교감이 적어도 이날 하루 정도는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볼 법도 한데 이날 교감 카밀라는 휴가였습니다. 학교에 아예 출근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날 아주 끔찍한 일이 학교 내에서 벌어진 겁니다. 디에고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폭행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 학생이 디에고를 가격하는 바람에 그가 바닥에 쓰러졌고 콘크리트 기둥과 바닥에 머리를 찧었었죠. 그게 바로 이날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두 명의 가해 학생들은 쓰러진 디에고를 그대로 놔둔 채 도망쳐버렸어요. 쓰러진 디에고의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는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디에고에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응급실로 옮겼어요. 하지만 디에고는 심각한 뇌 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생명유지장치의 도움을 받아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디에고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권고했고요. 결국 사건 발생 9일 후인 9월 24일 저녁
가족들이 고민 끝에 이를 수용하면서 디에고의 장기는 다른 환자들에게 기증됐습니다. 여러 차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학교 측의 잘못으로 인해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죠. 지금부터는 이후에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마무리되는지를 봐야 돼요. 가해 학생들이 제대로 벌을 받는지, 저 교감이라는 인간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지, 디에고의 이모와 이모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등등등. 자,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 디에고 사건 이야기 후에 이한경 군 사건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모레노밸리 통합교육청은 디에고의 사망 이후 일단 학교의 교장인 스콧 워커와 교감 카밀라 오코너를 정직시킨 후에 다른 교사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9월 17일 가해 학생 2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조사 후 곧 풀려났어요.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제 15세가 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원에서 과실치사와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형량을 요구했어요. 디에고의 이모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디에고가 가해 학생들에 대항해 싸우지 말고 그냥 참으라 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반면 변호인은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가해 학생들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해왔고 또 이전에 다른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특히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도 학교의 적절한 감독과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학교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2021년 3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두 학생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담당 판사 로저는 판결에 앞서 가해 학생들이 디에고를 죽이려는 살인 의도까지는 없었더라도 그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의 경험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검찰 측이 요구했던 강한 처벌에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징역형 대신에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분노조절 치료 및 왕따 프로그램 수강을 조건으로 보호관찰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결국 두 학생은 재판 과정에서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던 47일간의 교정 생활을 끝으로 부모들의 보호 감독하에 석방됐습니다. 디에고의 가족들은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디에고는 죽었는데 가해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했어요. 이제 디에고의 법정 후견인인 이모와 이모부는 학교 측이 디에고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소송은 직계 가족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디에고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이 디에고의 두 친형만이 디에고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죠. 아기 때부터 디에고를 부모처럼 키워온 법정 후견인 이모와 이모부는 조카를 위해 소송을 할 권리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캘리포니아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20년 9월 의회는 디에고의 사망을 계기로 아이의 친부모가 모두 사망을 했더라도 아이가 부당한 행위나 과실로 사망했을 경우 법적 보호자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안 244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로써 지금까지 디에고를 양육해온 법정 후견인 이모와 이모부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어요. 결국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디에고의 두 형은 모레노밸리 통합교육청과 랜드마크 중학교의 교감 카밀라 오코너 및 2명의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1억 달러, 원화 1,420억 원의 부당 사망 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형사재판에서는 이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과실치사와 폭행 혐의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다뤘었죠.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학교 측이 반복적인 괴롭힘 신고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그 여부를 따졌어요. 디에고 측은 학생들의 왕따나 괴롭힘, 폭행이 만연했음에도 학교나 교직원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나 대응 매뉴얼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히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 랜드마크 중학교가 이에 대해 무책임과 무감독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었죠. 반면 학교 측 변호인은 교직원이 일부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디에고의 사망은 그를 폭행해서 죽게 한 그 두 가해 소년의 책임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2023년 9월 15일 디에고의 유가족들과 교육당국은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어요. 판사는 교육청에 왕따와 학폭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 이를 교육할 것과 피해자인 디에고의 가족에게 배상금으로 2,700만 달러, 원화 38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합의 후 디에고의 가족들은 이 재판 결과를 아주 고통스러운 승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은 만약에 학교가 디에고의 왕따 문제를 좀 조기에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디에고의 죽음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록 가족들은 디에고를 잃은 슬픔을 평생 짊어지고 가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다른 교육청들이 교훈을 얻고 변화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심정을 밝혔어요. 이 사건으로 정직됐던 랜드마크 중학교의 교장과 2명의 교감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왕따 예방과 대응 조치들을 마련해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소송과 합의금 규모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학교폭력 관련 합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교육당국도 이제 왕따 및 학교폭력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단순히 학생들 간의 개인적 갈등으로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해요. 디에고의 죽음 이후 진행된 조사와 2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인 학생 이현경 군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2025년 9월 24일 조지아주 콜럼비아 카운티 모두가 잠든 조용한 밤 11살의 한 남학생이 조용히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지역 할렘 미들스쿨 6학년에 재학 중이던 11살의 이현경 군이었어요. 이 현지에서 이현경 군이 쓰던 영문 이름은 에이든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야기에서도 그를 에이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어린 소년 에이든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학교 폭력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어요. 에이든의 부모님은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든은 상담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 아빠 나 좋아지고 있어요 라며 안심을 시켜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거죠. 에이든의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견뎌야 했던 고통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정도였던 것 같다라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이든은 버지니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조지아주 그로브타운으로 이사해 유치크릭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부모님에 따르면 에이든은 매일 아침과 밤마다 엄마 아빠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던 한없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올해죠. 2025년 에이든은 옆 도시인 할렘에 위치한 할렘 미들스쿨에 진학했는데요. 이 학교에는 6학년부터 8학년까지 3개 학년에 약 1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죠. 농업과 주거 지역이 혼합된 전형적인 미국 남부의 소도시 특성상 학교의 학생은 백인이 63%, 흑인이 19%, 히스패닉이 10% 정도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아시안계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대도시 학교와 달리 동양인 학생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격인 6학년에 진학한 에이든은 학교 밴드에 들어가서 트럼본을 연주하고 또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클럽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레고 조립도 즐겨 했고 또 게임 플랫폼이자 자신이 직접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로블록스를 아주 좋아했어요. 에이든은 자기가 직접 만든 게임에 Spread the Love, 사랑을 전파하라 라는 이름을 붙였을 만큼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왜소한 체격의 동양인 소년, 긴 머리에 여린 성격의 에이든은 나쁜 학생들의 쉬운 타겟이 되곤 했어요. 그들은 쉴 새 없이 에이든을 놀려댔고 따돌리며 괴롭혔습니다. 에이든의 부모님에 따르면 아들이 사망한 다음 날 한 아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학교에서 에이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줬다고 해요. 에이든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학대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학부모들에게 에이든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찾아와 에이든이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왕따에 시달려왔다며 자신들이 목격한 내용들을 말해줬죠. 에이든의 부모님은 왕따 문제로 상담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에이든이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안심시키려고 괜찮아진다라고 말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여린 우리 아들이 감당해야 했을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컸던 것 같다.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은 너무 잔인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라며 비통한 심경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에이든 사건은 현재 교육청과 보안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으로 인한 부상,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3세 이상이면 형사고발이나 중범죄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 조사 결과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기소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든이 세상을 떠난 지 12일 만인 10월 6일 오후 5시, 에반스에서 에이든의 장례식이 열렸어요. 100여 명이 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여 조용하지만 사랑이 넘치던 소년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비록 에이든의 11살 짧았던 삶은 2014년 5월 29일에 시작해 2025년 9월 25일에 끝이 났지만 Spread the love, 사랑을 전파하라 라는 그의 메시지는 Be a buddy, not a bully.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세요 라는 메시지가 되어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 단순한 애들 장난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 사회는 과연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을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언론에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막 집중이 되고 모두가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심이 사그라들곤 하잖아요. 특히 피해 학생 측이 용기를 내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 가해 학생 부모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신분에 따라서 오히려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또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나 형식적인 수준의 배상 판결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와 조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 종종 보면은 피해 사건 당한 부모님들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을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막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제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깊이의 슬픔이겠죠. 근데 아이를 잃고 나서 다른 아이들만큼은 내 자식이 겪은 일을 절대 겪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막 여러 활동 펼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유퀴즈에서도 그런 아버지분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아이 잃고 나서 다른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신다는 아버지를 본 것 같거든요. 학폭으로 아들 사망하고 난 뒤 아버님이 학폭 예방과 아이들 교육 선도에 힘쓰시는 분. 그쵸. 근데 이 에이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이든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10월 1일에 에이든의 부모님은 페이스북에 컬럼비아 카운티 노 불링이라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학생이랑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포럼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너무 슬퍼가지고 대본 준비할 때도 좀 울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가족도 자신의
아이의 차가운 몸을 안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서는 안 된다. 학교 폭력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다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랑하면 그런 거지. 어쩌고저쩌고 다 개소리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또 애들 사이에 있는 문제라서 어른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까? 뭐 저도 학부모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교직원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닙니다만, 그냥 이 사회 구성원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왜 이렇게 슬프지? 그냥 화가 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여기가 뭔가 갑갑해지죠? 댓글들 한번 볼까요? 다 어리네요. 그쵸? 아이들이 막 11살, 13살 너무 어리죠? 아니, 그럼 약속을 왜 한 거지? 그 교감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감 새끼라고 해도 되나요? 그 교감 놈은 정말 그거 진짜 그냥 진짜로 뻔뻔하네 아주. 그쵸? 제대로 된 벌도 안 받은 거네요. 그쵸? 정직 당하고 직업을 잃었다 정도? 5년이 지났지만 고 디에고님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혈압 오르네 엠버님 하셨고요. 빗겔님 심하네. 진짜 심하죠. 냐오님 너무 어린데 죽은 애만 불상. 학폭은 세상 종말이 와야 끝날 것 같아요. 안 돼. 근데 요즘에 최근에 어떤 학교에서도 그 학폭 이력이 발견되면 합격 취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되니까 저렇게 아주 그냥 저 학교 폭력하는 것들은 다시는 사회생활을 못하게 이건 또 아닌가? 너무 심했나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배제되니까 사실 형벌의 목적은 형벌 자체가 아니라 교화라고 했죠. 근데 그냥 심정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으로는 저 잡것들을 아주 그냥 세상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지만 제일 좋은 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치를 제도를 잘 마련하고 교육을 잘 하고 하는 거겠죠. 엠버님 너무 혈압 올라서 앉아서 보다가 누워버렸네요. 소소한 소소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쵸. 너무 속상하죠. 오죽하면 학교 폭력에 관해서 넷플릭스 작품도 있잖아요. 더글로리 같은 작품 말이에요. 또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학폭 가해자들은 대학도 못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그 얘기죠. 최성현님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그쵸.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냐오님 저러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니까 말이에요. 김전일님 학폭하는 애들은 부모들이 더 문제예요. 엘리님 학폭은 부모 책임입니다. 비누님 아이들 얘기는 너무 힘들어요. 동원김님 학폭뿐만 아니라 폭력이 없어질 수가 없어서 슬픕니다. 박은영님 부모들은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어찌 살아가셔야 할까요?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엘리님 학폭은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 부모님은 자녀의 한을 풀어준다는 생각만 하고 버티겠죠.